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회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불굴의 희망인데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저는 제 목소리는 별게 아닌데 주변에 확진자가 몇 분 나오셨어요. 네. 예, 그래서 내일까지 대기 상태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못 나오셨군요. 건강 괜찮으신지요? 괜찮습니다. 네. 두 분 다 대선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이고, 최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최민희 전 의원님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께 제가 선거 과정에서 다소 거친 표현으로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이 있다면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우, 참. 승자의 아량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두 분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윤 당선인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먼저 최민희. 저는 정치가 언행일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표리부동하면 안 된다. 대화합의 정치, 통합의 정치를 한다면 실제로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남 의원님. 왜 흔히들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여태까지 역대 대통령들 이렇게 보면 이 공간이 주는 물리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청와대 구조는 저게 일하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 집무실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무실하고 900m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당선자께서 광화문의 사무실을 쓰시겠다고 한 거는 아주 잘한 결정으로 저는 보이고, 다만 이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나 대통령 집무실이 다른 부처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광화문에서 직무를 시작하시지만 제 생각으로는 지금 청와대 대통령 직무실 옆에 비서관동을 져서 바로 일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합쳐놓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청와대를 옮긴다, 광화문 시대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전 정권에서도 항상 광화문 시대 열겠다고 하다가 못했는데 이거 가능할까요, 최민희 의원님? 우선은요, 오늘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들의 입장을 전달하려고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호법에 따라 100m 후방으로 밀려나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그러면 광화문 시대를 열려면 정부 종합청사 그 100m 근방에 아무도 못 가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아까 언행일치가 돼야 된다. 그럼 광화문 시대를 연다는 건 사실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열린 경호이거든요. 당장의 인수위 시절부터 장애인들이 의견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데 인수위 100m 전방에서 했다는 거는 이건 처음부터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상한 것이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있었는데요. 그 앞에서 늘 기자회견에 많은 것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당선인께서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데 경찰은 경호법에 따라 장애인 단체 기자회견을 100m 밖으로 물리는 이런 것부터 시정을 해야 진정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말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남 의원님. 열린 경호 다 좋습니다만 국가 요인에 대한 경호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게 외국 원수가 와도 마찬가지고요. 국빈 방문을 하는 경우에도. 그래서 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반경 100m를 그려보면 지금 조성되고 있는 광화문 광장의 상당 부분이 또 거기 포함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일단 당선인께서 청와대 그 본관 직무실, 그건 사실 구중궁궐이죠. 거기는 혼자 덩그러니 있고 경호 인력 외에는 접근할 수가 없는 공간이라 그건 근무 공간으로 볼 수가 없고, 거기에
폐단을 잘 아시고 광화문 쪽에 집무실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고 뭐 옳은 결정 같은데 네. 장기적으로 앞으로 모든 대통령이 거기서 직무를 보기엔 저는 물리적으로 좀 어려움이 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인수위 구성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최민희 의원님 네. 지금 바람 부는 데에 계세요? 아닙니다. 숨소리가 너무 커. 너무 숨을 막 옆에서 쉬니까요. 네. 아직 분이 네. 안 풀리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근데 괜찮아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숨 이렇게 막 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인수위 이렇게 윤곽 잡혀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민희 의원님? 우선 인수위는 안철수 위원장이 되셨잖아요. 예. 이거는 안철수 위원장이 대승적 결단을 하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특이한 게 예. 인수위 발표와 동시에 국민통합위원장과 지역균형발전위원장을 발표했잖아요. 네. 이 부분이 매우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은 당선인이 청와대 비서실 중심의 운영이 아니라 민관합동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겠다. 그 구상의 일환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와 함께 오늘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검찰을 관리하시겠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상이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잘된 인선은 권영세 부위원장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 승리에 최대 그 수훈을 누가 세웠냐? 그럼 권영세 본부장을 꼽겠습니다. 네. 김용남 의원님? 우선 인수위원회 구성으로 볼 때 정말 오랜만에 윤석열 정부 내지는 국민의힘이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계기가 마련됐죠. 왜냐하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임명되면서 기존의 국민의당 또 그쪽에서 정치를 하신 분들이 이제 한 몸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고요. 그런 면에서 새로운 면모를 보여드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인수위원회 분과위원장은 원희룡 기획위원장을 제외하고는 아직 임명이 아직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은 좀 더 있어야 윤곽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아마 원희룡 위원장이 다른 6개 나머지 위원장의 총괄적인 업무를 하면서 공약 이행 가능성이나 뭐 이제 확정되는 이행돼야 될 공약의 앞으로의 로드맵 같은 거를 거기서 기획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민정수석실 폐지 관련돼서 그러면 어떻게 지금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다는 거죠? 사실 청와대 어떤 권력이 100이라고 하면 네. 그중에 50 이상은 민정수석실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실. 인사를 하든 뭐 하든 예. 일단 그 검증도 하고요. 예. 누구를 추천할 때 또 다른 정보도 모아주고요. 뭐 그런 일도 있고요. 사정도 하고 감찰도 그렇죠. 하고. 예? 그래서 이게 민정수석실 폐지가 정말 가능할까 저도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폐지하는 거로 지금 확정이 돼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공석으로 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곧 임명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특별감찰관실이 확대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민정수석실이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만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청와대 내부 직원에 대한 감찰 기능이 사실 크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민정수석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일종의 견제 기능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기능을 오로지 다 특별감찰관실로 보내야 될 것 같고 일단 검찰이나 사법기관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는 이제 어떤 연결고리도 끊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독립적인 사법 기능을 철저하게 보장해 주겠다. 그런 의미에서 민정수석실을 고리로 한 어떤 청와대에서 소위 뭐 하명 사건을 내린다든지 어떤 사인을 준다든지 이런 건 앞으로 절대 안 하겠다는 거죠. 최민희 의원님.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앞으로 구상이 좀 더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검찰개혁안을 후보 시절에 발표한 걸 보면 법무부의 예산 편성권 없애겠다. 인사권도 검찰총장에게 주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될 경우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검찰총장과 검사들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자기 최측근 검찰총장과 함께 사정 기능을 총괄하겠다, 지휘하겠다라는 오해를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아직 구상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아서 네.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으로 넘어가 볼까요? 민주당은 비대위를 꾸렸습니다. 윤호중, 박지원 투톱인데요. 이 구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영남 의원님. 일단 윤호중 지금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하는 거 저는 한시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며칠 있으면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기로 되어 있잖아요. 예. 만약에 원내대표급에서 비대위원장을 해야 된다면 새로 뽑힌 원내대표가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아니면 아예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오든지 아니면 당의 원로나 책임 있는 분 중에 그러니까 좀 비중 있는 분 중에 비대위원장을 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최민희 의원님. 예. 우선 팩트를 말씀드리면 지금 원내대표 선거가 조기에 치러지는 것입니다. 네. 이유는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겸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윤호중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자리를 내놓고 원내대표 선거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사실관계가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게 됐을 때 당규에 따라 원내대표를 내놓거나 비대위원장을 다른 사람을 선임하거나 이런 과정을 밟게 되거든요. 그런데 원내대표를 선임하고 비대위원장을 맡겠다 이렇게 결정된 것이고요. 그리고 박지현 위원장이 투톱으로 간 것은 그거는 2030 그리고 여성 문제 전반에 대해서 젠더 갈라치기를 막고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는 사회로 가겠다.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보입니다. 김영남 의원님. 우선 박지원 위원장 대선 막바지에 투입이 돼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요. 네. 그리고 요새 정치권에 2030을 대변할 만한 인물들이 중용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네.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게 민주당 내부에서 며칠 전에 선거를 치렀던 이재명 전 후보의 역할론이 등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 이재명 후보가 비대위원장이 돼야 된다. 아니면 또 일부에서 6월 1일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던데 지금 송영길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했잖아요. 네. 그래서 비대위 체제로 가는데 대선 패배의 책임이 누가 제일 크냐? 당대표는 아무리 따져도 두 번째로 책임이 클 수 있겠죠.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은 누가 뭐래도 후보죠. 근데 그런 이재명 후보의 역할론 주장이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걸 보면 물론 상대방이라 제가 왈가왈부 길게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겠습니다만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참 이해하기 어렵다. 최민희 의원님. 우선 0.73% 24만 7천 표 차이의 패배가 이런저런 제안들을 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비대위원장은 물리에 안 맞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는 아무리 선전했고 그리고 이게 정권 교체 열망과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아까운 패배라고 하더라도 패배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지금 자숙하고 있는 분위기 아닙니까?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비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아쉬움을 가진 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지자들은 무슨 얘기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책임 있는 국회의원이
그런 사리에 맞지 않는 얘기를 되풀이하는 것은 저는 중단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그 이회창 후보의 경우는 대선 패배하고 바로 당대표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민주당 쪽이 미래를 풀어나갈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보고 있으나 이재명 후보가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는다거나 서울시장 선거나 뭐 어디 출마한다는 건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높지도 않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뭘까요? 좀 그게 제가 보기에는 지지자들은 너무 이재명 후보가 아깝고 안타까워서 네.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는 예를 들면 비대위가 늘 구성되면 비대위원 몇 면에 대한 찬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 찬반이 나오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김두관 의원이 자기 의견을 계속 반복하고 계신데 그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요. 오늘 비대위가 출범했는데 네. 이재명 후보가 출범한 비대위를 다 무력화시키고 비대위원장 맡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가능성이 분열 없죠. 요인이 되어버리는 건데 네. 그런 주장을 되풀이하시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네, 김용남 의원도 그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7294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약속한 공약 꼭 지킵니다. 광화문 시대 국회 협치 네, 다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성가족부 폐지가 되는 겁니까? 현실적으로는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 줘야 되죠. 그렇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줘야 가능한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디어를 낼까요? 뭐 그러면 다른 부서로 옮긴다는 겁니까? 뭐 확대 재생산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저는 사실은 그 전부터 여성가족부를 들여다보면 네. 이게 장관이 그 수장을 하는 부처로서의 역할이나 기능이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여성가족부 그 기능 보면 일단 그 보건복지부의 기능이 일부 상당히 들어와 있고요. 교육부의 기능이 들어와 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 또 인권위원회 이런 기능이 조금씩 막 섞여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고유 영역을 딱 지어서 그 수장이 장관을 맡는 부처 현실적으로 그리고 웬만한 중앙부처의 실국 규모거든요. 네. 인원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보건복지부 중에 복지부하고 지금 여성가족부의 기능은 합치고 보건복지부 중에 보건기능은 지금 질병관리본부하고 합쳐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게 훨씬 정부 조직상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성가족부라고 하지만 영문 명칭은 그거하고 또 틀려요. 영문 명칭은 해석을 하자면 성평등 가족부로 되어 있잖아요. 최민희 의원님. 네, 그러면 지금 여성가족부가 하는 여러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성폭력 대응입니다. 예. 이 부분은 경찰이 합니까? 이제 역할 조정이 필요하겠죠. 그거는 지금 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 기능하고 상당히 중첩되는 면이 있죠. 그거 아닙니다. 일반적인 권익위 활동하고 그다음에 그 인권위 활동과는 다른 여성 성폭력 관계에서는 여성부가 지금 전담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어떻게 풀어나갈지 좀 관심사가 되고 있어가지고요. 초미의 관심사가 돼가지고. 아니 근데 지금 당선인 공약상이고 또 최근에 확인도 됐습니다만 문제는 국회에서 법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방법 없어요 사실. 네, 지켜보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괜찮은 거죠? 건강은? 저는요. 네. 지금 아무 증상이 없는데 네. 제가 기침. 오늘 목소리를 높여서 몇 분하고 좀 이렇게 많이 썼더니 그렇고요. 네. 어쨌든 애초에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후보 시절에 아는 양성평등부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성평등 가족부 정도로 그냥 상식선에서 여야가 타협하길 기대합니다. 네. 뭐 그것도 가능하겠죠. 사실은 민주당에서 네, 김용남 의원 또 열려 있어요. 그 부분도 또 타협하고 또 협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곧 만난다고 합니다. 내일은 아니고 이번 주에 만난다는데 그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건의 이 얘기를 할까요? 김용남 의원님? 만약에 한다면 지금 당선인 쪽에서 할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글쎄요. 저는 가능성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아요. 아, 그래요? 안 한다고요? 아니 근데 그거는 선거 과정에서는 예. 자기가 당선되면 사면하겠다 이런 얘기는 하셨으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취임 이후에 뭐 어떤 그 이야기였던 거고. 언론사에서는 계속 사면 건의할 거라고 벌써 보도하고 뭐 며칠까지 석가탄신일 얘기까지 나왔어요. 아, 석가탄신일이면 5월 중이죠? 네, 5월 8일인 걸로. 그러니까 거의 진짜 네. 지금 정부의 임기 하루 전 시점쯤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제가 정확하게 예견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네. 아마도 원활한 그 어떤 인수인계 네. 이 부분이 가장 중점이 될 것이고 네. 그리고 당선인께서 청와대는 안 들어가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논의될 바는 없을 것 같고요. 최민희 의원님 어떤 얘기가 오고 갈까요? 뭐 우선 정권 인수인계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가 오갈 것 같고요. 덕담 나누실 것 같고 다만 지금 핵심 메인 이슈로 예상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 MB 사면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받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냥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8.15 때나 하면 되지. 네. 그걸 뭐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 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MB는 권력 무슨 뭐 정치 사범이라기보다는 경제 부패 사범이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상 사면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출범하는 그 윤석열 정부가 네. 과연 경제 부패 사범을 사면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 네. 저는 오히려 논의될 가능성을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민주당에서 최근에 대장동 특검법 관련해서 대선 이후에도 지금 3월 중에 처리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거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왜요? 지금 정부에서 왜냐하면 지금 집권 여당의 후보였던 사람에 관한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잖아요. 네. 이거를 지금 정부가 임기 막판에 이거를 굳이 특검을 임명해서 그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어떤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절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걸 민주당에서 끝끝내 대선 이후에도 지금 통과시키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히려 만약에 국회에서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아니 특검 얘기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수사 관련한 윤석열 전 후보의 건부터 50억 클럽 그리고 윤석열 전 후보의 부친 집을 왜 김만배 누나가 사줬는지까지 모든 다 부분. 넣어서 네. 특검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미 대선 바로 전에 모든 국민이 다 기억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도 3차 토론 후에 언론을 향해서 특검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대장동 특검은 부산저축은행부터 대장동까지 50억 클럽까지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후보 부친 집 사준 것까지 다 특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공정입니다. 그래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으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아니요, 그거는 끝내겠다.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시잖아요. 특검은 그러면 빨리 하시는 게 좋겠네요. 특검은 네. 마무리 어떻게 될지 정치적 원의 시점 여기서 닫겠습니다. 최민희, 김용남 두 분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규님께서 MB 아프나요? 인정도 반성도 안 하는데 사면이라니요. 뜬금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 6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